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한 편 엽니다, 여러분. 벌써 7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실행했던 70여 개의 미학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71번째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랑엔 주체가 없다. 재미있겠죠, 그죠? 사랑에는 주체가 없다. 특히 미학 강좌에서 예도의 창조적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 즐거운 사유여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 TV로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강좌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에 대한 주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에로스의 개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미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톤적으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아름다움의 미학화는 그것이 유물론적으로, 그죠? 나타날 때라야만 삶의 힘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논점으로 예도는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인식적 개념, 그죠?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사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상화시켜서 미학화할 수 있어. 물론 동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동물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인간과 같은 미학화는 불가능해요. 이 세계의 자연의 배치를 보고, 그리고 특정한 순간에 세계의 기분 잡혀 있음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신비로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과 자연 세계 안에서 특정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숭고함의 미를 또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건 다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이 미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을 사랑의 관계로 옮겨도 같은 뜻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에로티즘을 느낀다 그래, 밭다이. 에로티즘은 인간만이 갖고 있고 인간의 추상화에 의하여, 그죠?
이것은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대상을, 인간의 신체를, 아니면 자연세계의 유물론을, 그죠? 인간의 관점에서 관념화시켜서 그것을 미학화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야. 이건 반드시 ein Bildungskraft, 상상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상상력이 없이 에로티즘은 불가능합니다. 에로스는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헤시오도스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로스는 크로노스나 제우스 신보다도 앞서 있었던 신이었어. 거의 태초에 있었어요. 응? 태초에 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과 더불어서 또 혼돈이 있었겠죠. 최초에 혼돈과 대지와 더불어서 또한 지옥과 같은 것이 있었고, 이걸 대지로 하나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었어. 그러니까 에로스는 혼돈과 이 세계의 대지와 그 다음에 에로스, 엄청 원초적이죠. 그죠? 그런 만큼 사랑의 신은 사실은 큐피드의 화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원초 신화에서는 거의 이 세계의 창조와 더불어서 에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생성의 신이었어요. 생성의 신.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같은 것, 유물론적인 대상을 상상력을 통하여 정신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그죠, 에로티즘을 얻을 수가 없었어. 그 인간만이 에로티즘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밭다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의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에로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로스의 어떤 혼돈과 생성의,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지배하는 이 운동성, 생명성이 없이는 이 세계에 인간 역시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에로스를 통하여 인간은 다시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든 유전적으로든, 그죠? 그래서 에로스는 힘의 의지, 니체적으로 보면 카오스와 함께 있었어.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신화에서도 같이, 창조 신화에서와 같이 혼돈이 있어. 신의 말로 이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질서 잡은 거야. 그죠? 혼돈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에로스가 있었어. 이 세계에 상당히 원초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당히 원초적입니다. 유물론적 대상을 미약화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 그죠? 이런 게 없었다면 오늘날 어떤 의류의 문화,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장식할 수 있는 화장의 문화, 옷의 문화, 이런 것들도 불가능했겠죠, 그죠?
오직 인간만이 상상력을 통하여 어떤 적나라한 대상을, 고기 덩어리와 같은 신체를 밀어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 빼버리면 동물성만 남는 거예요. 동물성만 갖고는 에로티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위에 동물과 다른 상상력을 통하여 미학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체로 예술가예요, 다. 원초적인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태초에 에로스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에도 이게 적용돼야 되는. 오늘은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예도는 푸코에, 그죠? 말과 사물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예도는 푸코 강의를 이미 9개, 1시간짜리로 묶어놨는데요. 말과 사물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배치가 흔들리게 되면 인간은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과 같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는 미셸 푸코. 저는 여기에, 그죠? 이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이 사랑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도가 쳐서 한번 스쳐 지나가면 이 주체는 사라졌다. 저는 사랑을, 에로스를 이 파도에 비유하려고 그래요. 미셸 푸코는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어떤 이 구조가, 그죠? 인간의 주체를 결정한 이 구조가 뭐예요? 에피스테메예요. 푸코한테서는. 특정 시대의 무의식적 기제인 거야. 이거 역시 니체로부터 온 거야, 그죠? 푸코만의 독특한 고고학인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가, 그죠? 앞서 있었고 여기에 근거하여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푸코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상 역시도 인간에 의해서 그 시대의 특정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푸코는. 그런데 예도는 이 파도의 자리, 푸코가 에피스테메의 자리에 놓았던 모래사장에 파진 그 웅덩이와 모래성에 비유했던 거죠. 이 구조를, 에피스테메를 예도는 사랑의 자리에 놓으라.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그려놓은 인간의 얼굴을 예도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 두 개는 환원될 수 있겠죠, 그죠? 에 위치시키려. 사랑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랑을 하게 되면 해결에,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철학으로 사랑을 푸니까 너무 재미있죠. 흥분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랑의 관계 역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많이 사랑하는 자는 피지배자의 관계에 놓여요. 덜 사랑하는 자가 지배자의 관계에 놓여요. 예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사랑의 관계는 지배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히 이성적인 분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어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지배자의 관계에 있고 또 한 사람은 피지배자의 관계에만 놓여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그죠?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면은 뭐야? 철저하게 그 대상을 사랑의 관계에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관계라고 봐. 그런데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에는 지배자도 없고 그 다음에 피지배자도 없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있다면 그 관계는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피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친구 관계 말고 연인 관계, 유물론적인 사랑, 플라톤적인 것 말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을 포괄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피지배자가 되기도 해요. 이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주인은 누군지 알아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도가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지배자는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지배자고 두 사람은 피지배자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돼. 거기에는 사랑이 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의하여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왼수라 그러기도 하고 오래 살다 보면 저 왼수 같은 인간 막 이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주인은 어떤 특정한 두 주체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주인이고 두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춤추는 꼭두각시예요.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든 이별을 하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체의 결단에 의하여 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관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관계가 두 사람의 사랑을 결정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어.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싸워서 침묵하고 있으면 마음에 또 사랑이 일어나요. 그 대상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관계에 의하여 사랑이, 그죠? 두 사람을
먹고 노는 거예요. 그게 지배자와 피지배자, 해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있다면, 그건 두 주체의 관계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한 주인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주인이요. 이게 멈추면은 그 관계도 끝나는. 두 주체가 주인이 아니야. 외부적 구조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두 주체는 거죠. 춤추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파스칼 키냐르는 은밀한 생에서, 그죠? 사랑은 언어와 사회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이건 철저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뭐죠? 진정한 에로스의 관계는 사회와 언어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회와 제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관계.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따이는, 이건 블랑쇼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체험은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의 경험은 작은 죽음을 경험한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요. 약강의 주의상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원초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이성적이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당연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랑의 관계를, 어차피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상징계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자들은 거죠. 자기들만의 단절된 세계에서 살아가요. 다시 돌아오지만 그건 역시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징계의 질서로 돌아와서 이성의 작동, 언어와 사회로 다시 환원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은 먹고 먹히는 관계. 사랑에는 동물성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한 미학화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락강은 주의상스를 실제계에 근접해 놓고 있어요. 사랑도 그래. 키냐르가 그래서 사랑은 언어와 사회, 법과 제도망의 바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깥에 놓여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 에로스의 힘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상징계에서 살아가는, 상징계의 힘의 질서를 저변에는 이런 에로스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자 역시도 상징계에서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많아.
사랑과 죽음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랑과 죽으면은 주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 이성이 작동할 수 없어. 여러분들 죽음 앞에 이성을 작동시킬 수 있나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도 갑자기 스쳐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그냥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하여 두 사람은 다 패배자이거나 피지배자. 이별을 하든 시작을 하든 이별을 한 이후에는 성립이 안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시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두 주체는 춤추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 작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의식도 작동하죠. 그러나 무의식적 기제가 없이 에로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이성이 작동해갖고 어떤 관계에서 특정 지배자가 됐다. 그 사랑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주체, 사랑하는 두 주체가 해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안으로 들어가. 근데 이것이 상호적으로 이 사람이 주인이 되면 저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사랑이 지배자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두 사람 다가 종속된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주체가 없어요. 사랑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술가들이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 상황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성을 찾으면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랑은 유사한 거야. 이 점에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너 왜 이렇게 빠져있냐 이러면서 사랑에 빠진 자한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에 빠진 자들끼리도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조금 더 이렇게 하자 이래. 그 말하는 인간이 곧바로 그 뒤에 노예가 돼버려.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사랑은 주체가 없다니까. 사랑에는 거기에는 이성이 작동하는 그러한 상징계의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침묵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 달이나 밤과 같은 자리예요. 꿈의 자리요. 무의식의 자리. 그래서 사랑의 파도가 딱 치면 그 두 주체는 거기에 따라 춤출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끝나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사랑이 더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주체들의 고민들 역시도 사랑이라고 하는 파도에 따라서, 그죠? 두 주체가 춤을 추는, 사랑이 끝났을 때 파도는 사라집니다. 두 주체도 같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사랑의 구조를 파괴하면 그건 주체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순간은 사랑의 구조, 푸코적으로 보면 그 파도가 주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죄인이요 패배자인 거예요. 매 순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힘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꾀를 부린다든지 잔대가리를 부려서,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대상화시켜서 나의 노예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대상으로부터 에로스를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고 이득을 얻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얘들은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 에로스의 관계에 있다면 거기서 지배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구조라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이 두 주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체는 없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그 동안에는 이 구조를 박살내고 없앨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체가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 주체는 언제나 사라졌고, 파도는 쳤다가 다시 물러납니다. 그죠? 이 변증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연히 상징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역시도. 그러나 그 관계에 들어간 그 순간은 거기에 놓인 거야, 전부 다. 이게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있었던 거예요. 박강 역시도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에 죽음 충동을 놓고 있고, 그죠? 주의상스를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와 언어는 결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상징계의 질서와 제도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는 언제나 상징계의 질서에 물러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이나 어떤 대문호들이 쓴 사랑의 시론을 읽어봐. 그러면 거의 다가 상징계의 질서를 물러나 있어요. 상징계는 사랑을 대상화시켜버려요. 사랑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에게서, 그죠?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나한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서 사랑한다. 뭐 이런 건 다 상징계의 조건들이야. 그런데 그 관계는 사랑으로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벌거벗은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주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들을 따지는 자들 역시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그때 이런 조건들은 다 무화돼 버린다. 그래서 사랑은 상상계에서 실제로 직접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때도 있어.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자들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사랑의 관계를 상징계로 갖고 와서 막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상징계의 질서로 갖고 나오는 자들도 있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상징계의 사람들한테 인정받도록 하는 이런 욕구도 있어. 백날 그런 행위를 해봐야 공허한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는 상징계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도 상징계를 물러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허영심도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랑의 주인은 사랑입니다. 두 주체는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하여 형성되는 그 관계에 의하여, 그 사랑의 힘에 의하여 언제나 지배당하는 그런 피지배자들이에요. 두 사람 다. 때로는 이 사람이 주인일 때가 있고, 사랑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누가 노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해겔 역시도 정신적으로는 노예가 주인보다 위에 있다 그랬잖아. 인정투쟁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도는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배치가 흔들리게 되면 인간은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처럼 사라질지도 모르. 여기서 사건은 바로 파도와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럼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은 사라져버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자들 역시도 그 사랑하는 자의 대상을 놓고 이유를 막 찾아.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는 백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저 인간이 저래서 그래. 저 인간의 어떤 단점을 막 찾아. 알고 보면 그게 지 단점이에요. 자기 단점.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 사랑의 관계. 사회적 제도는 이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건 언제나 물러나요. 사랑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상징계에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도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 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상징계로부터 물러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열정적이든 이성적으로 차갑든 간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사랑은 언제나 상징계의 질서를 물러나 있어. 사회와 언어의 영역을 물러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되는 한 사랑의 주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